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관련해서 이르면 3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홍콩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리 미흡이나 법규 위반을 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죠. 하지만 ELS는 예적금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어서 금융회사가 투자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지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홍콩 ELS 손실 얼마나 심각한지, 손실 분담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홍콩 ELS 손실 관련해서 토론하기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홍콩 ELS 주가연계증권,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 파생 상품인데 이 손실 지금 논란,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손실을 누가 져야 하느냐 논란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혜미 교수님, 이 손실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실제 투자한 분들, 가입한 분 중에서 정말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은행에서나 증권에서 통보를 받으신 분이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2020년 초반에 판매된 게 3년 정도 만기를 두고 이제 올해 초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해서 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미 이제 확정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례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만기액이 8천만 원 조금 넘는, 그래서 손실률이 이제 50.5%로 판정이 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절반을 예. 손실을 보게 됐다.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홍콩 H지수, 그 기초자산인 이번 ELS 기초자산 홍콩 H지수가 그분이 가입할 때와 지금 만기가 됐을 때 저렇게 절반 떨어졌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이제 홍콩 H지수라고 하는 것이 한 12,000에서 3,000선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최근 수치가 지금 한 5,000대입니다. 6,000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절반도 더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손실이 뭐 50% 가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콩 H지수가 2021년 초 많이 발행했던 때에 비해서 절반이라면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이미 손실을 통보받은 분 아까 50% 이상 손실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 주가 지수가 최소한 12,000이었을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면 지금 한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상품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손실률이 확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다를 거고 내일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수로서는 반토막 50%가 손실 나실 분들이 꽤 많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금감원 발표한 자료에 보면 1분기에 3조 9천억 정도가 이제 1분기에 만기 물량이 있거든요. 3조 9천억.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조 9천억이 이제 1, 2, 3월에 이제 만기가 도래되다 보면 지금 이 지수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반토막의 손실률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홍콩 H지수가 12,000 정도 됐을 때가 2021년 초반에 대부분 상품을 이제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아까 1분기에는 3조 9천억.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은행하고 증권에서 판매한 걸 전부 다 합했을 때 15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15조 4천. 예. 그래서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5조 2천억 원 해서 15조 4천억 원 정도 지금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이제 1분기에 또 3.9조 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만기가 도래할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 ELS 상품이 판매된 이제 전체는 한
19조 원이 좀 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되면 이 손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픈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체 물량의 80%가 예. 올해 다 만기가 도래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 물량들이 홍콩 지수가 제일 높았을 때 만에서 12,000 사이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라면 손실률이 50% 이상 날 수 있는 구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내년에 도래되는 뭐 상품들은 그나마 홍콩 지수가 낮았을 때 가입됐기 때문에 손실률 구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올해 꽤 집중적으로 이제 돌고 상반기 아까 15조 4천억 중에서 특히 상반기 1분기하고 2분기를 합치면 10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 물량들이 전체의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곡소리가 날 게 이제 올 1, 2, 3, 4, 5, 6 그러니까 ALS 가입자들은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15조 4천 정도 만기된다는데 주로 어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팔나요? 은행 같은 그러니까 총 금액은 한 19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은행이 한 80% 정도 팔았거든요. 은행에서? 한 16조 가량. 근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16조 중에 반을 그러니까 한 8조 정도 가량을 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고 KB국민은행. 예. 그 금감원 자료는 은행을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네.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판매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현장 조사도 제일 먼저 국민은행하고 한국투자증권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이 특별히 많이 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석하기에는 사모펀드 사태 때 국민은행이 DLF라든가 라임이라든가 오티머스 이런 걸 팔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ELS를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신들 스스로도 안전한 상품이다.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 중위험 상품으로 아니 중위험도 아니고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감원이 지적한 자료 내용을 보면 예.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더 늘렸던 은행들이 저희들은 국민은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국민은행이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8조 이상, 50% 이상의 국민은행이었기 때문에 금감원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 명령이 있고 미국에서 행정명령 내리고 이랬기 때문에 리스크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을 줄여야 되는데 판매량을 늘렸다 이렇게 금감원이 발표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은 불가피하게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저 또한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지금 이제 김두기 대표께서 이제 은행의 책임,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80%가 팔았는데 그 손실 부분을 이제 은행의 책임을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 과연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따져볼게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투자자가 다 손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굉장히 미묘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은행이 책임지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이제 은행이 책임져야 될 텐데 혹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는 했잖아요. 이게 불완전 판매 정황이 분명하다.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 같은 게 분명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것은 불완전 판매라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불완전 판매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021년도부터 이 상품을 설명할 때 그런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동의하는 것 등을 녹취를 한다든지 자필 서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보통 녹취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 그렇게 녹취를 뭐 한다든지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좀 누락된 경우도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가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쓰게 되는데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좀 밝혀지고 있고요. 서류를? 그래서 이 서류를 제대로 이제 보관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위법 사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불완전 판매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에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이 고객들이 제대로 인지하도록 설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불안전 판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적합성의 원칙에 이제 부합이 되느냐. 적합성의 원칙은 무엇을 예. 뜻인가요?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권유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은행에 오는 고객에게 과연 이 홍콩 ELS가 적합한 상품이냐를 잘 예. 설명했느냐. 적합성의 그렇습니다. 원칙. 예.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노령층 혹은 고령층에게 이렇게 이런 굉장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 일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 고객들의 성향을 좀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고위험 투자 성향인지 아니면 저위험을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런 그 고객들의 성향과 적정한 그런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또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제 지켜가면서 판매를 했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유혜미 교수님께서 이제 은행의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를 조금 가를 수 있는 몇 가지 과연 적합성, 적정성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다 했느냐,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두기 대표께서는 현장 이 사람들과도 많이 이제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직접 투자자나 고객에서 좀 직접 들은 얘기, 불만이라든지 은행권이나 증권에서 전혀 정말 불안전 판매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실증적인 사례가 좀 저희들한테 온 사례들 중에서는 이제 90세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입을 했는데 90세 그 되신 분이 녹취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입을 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되다 보니까 녹취 의무가 가지고 있는 게 3월 2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서는 그 이전 거는 녹취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서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례를 오는데 저는 90세의 노인분한테 이 상품을 아무래도 90세가 되다 보면 인지 능력이라든가 난청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도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손실률이 어디서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네. 저도 헷갈리거든요. 워낙 어려운 상품이다. 그러니까 녹인이다, 비녹인이다. 지금 녹인 상품이면 한 50% 정도 되고 비녹인도 있는데 이게 뭐 주가 지수가 70 가야 되는지 65가 가야 되는지 손실률이 벗어나는데 이런 상품을 고령층 특히 90대 이상 노인한테 판 거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농업에서 가입하신 주부님이신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원금 손실에 대해서 불안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10년 가입했다. 직원이. 나 10년 동안 손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아, 은행 직원이 나 10년 동안 했는데 손실이 연게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입하시라.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는 정말 안전한 그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건설업자신데 사업자금 때문에 여유자금으로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1년마다 이제 필요하신 돈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6개월 마다 이제 조기 상환될 수 있는 만기인 ELS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입할 때 다시 한번 하겠는 거 봐요. 1년 뒤에 내가 원금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1년 뒤에 원금을 찾을 수가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상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사례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한 게 왜 국민은행이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금감원 발표 따르면 핵심 성과 지표는 KPI를 앞세운 공격적인 판매를 했다. 핵심 성과 지표, 직원들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에서 이 기준을 직원들을 많이 뒀다. 압박해서 공격적으로 판매를 했다. 그 이유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 1년에 2번씩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모작 상품. 그러니까 수수료 1%에 1년에 2번씩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수수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금감원이 어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명 의무 위반들도 있지만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되는 이전에 2019년 11월 달에 DLF 사태, 라임 사태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됐냐면 녹취해라.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무관하게 녹취 의무를 주고 숙려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설명 의무를 강화시켰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해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한 걸 자필로 쓰든가 아니면 녹취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녹취 의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고 그러니까 국민은행 보면 나 농협이다 보면 AI를 내세워 가지고 많은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분, 20분 예. 해피콜이 됐든 모닝콜이 됐든 이런 녹취는 DLF 때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녹취가 아니라 이 상품을 자기 입으로 이 상품은 어떻게 되고 녹인 상품이고 주가 지수가 50% 네. 찍으면 얼마가 손실 난다라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한 이해를 자기 스스로 쓰든가 녹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김두기 대표께서 직접 들은 고객으로부터 들은 90세 이상 분들이라든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얘기 그런 이제 불안전 판매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를 내주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흥정을 하는데 함부로 좀 이렇게 쉽게 돈을 맡길 수 있나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자기가 모르는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과연 맞는 건지 바람직한 건지. 투자의 아무래도 기본 원칙은 이제 자기 책임이죠. 예. 특히 이제 은행 예금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위험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금융 소비자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태도, 맞는 태도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노령층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금융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상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왕왕.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 원칙은 아무래도 자기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금융 회사의 그 책임을 넘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 회사 측면에서도 네. 이제 이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질 필요가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불안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입자들이 정확한 그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은행원이 권유를 하면서 10년 동안 본인은 한 번도 손실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이제 가입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실제 이번 홍콩 ELS 가입한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냥 똑같은 상품을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죠. 네, 재투자 처음 가입하신 분이 한 10%밖에 안 되고요. 10% 처음 하신 미만이, 분들. 예, 10% 10% 미만이고 이내고. 90% 이상이 반복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이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DLF 사태 때 피해자들 상담 중에 하나가 왜 자기를 금리 연동형인 DLF 이렇게 불안전한 상품에 원금도 보장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한지 모르겠다. ELS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가입을 했으면 자기가 좋았을 건데. 이거 원금 보장으로 그러니까 일반 알고 있다.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상품은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이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권유했던 직원도 10년 동안 사실은 ELS가 손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조기 상환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당연히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튼 그렇게 해서 이걸 보신 분들이 다시 가입하신 분들한테도 과연 금융회사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봐야 된다고 보죠. 그래도 봐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알고도 했는데도 DLF 때도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6번, 7번 조기 상환돼 가지고 계속 가입하신 분들한테 불안전 판매로 봐야 되냐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ELS라는 상품들이 저는 은행 직원들이든 금융회사 직원들이 중위험 아니면 오히려 더 안전한 상품으로 지금까지 손실이 나지 않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정성을 강조해서 팔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ELS에는 주식형 성격이 있고 채권형 성격이 있는데 주식형 성격에 대해서는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단 10년 동안 손실 난 적이 없다. 안정성만 채권형만 강조한 게 제대로 설명을 했냐는 거였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던 것들은 사실은 6개월 되니까 조기 상환이 돼요. 그 집수 안에서 조건이 수립되니까 그러니까 꽤 높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얻는다 이거예요. PB가 이게 만기가 됐으니까 조기 상환됐으니까 조기 상환이라고 저는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상환되니까 다시 재가입하시죠. 그러면 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10년 안에 몇 번 가입하겠습니까? 1년에 2번씩 하면 20번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품에 대한 안정성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하신 분들에게도 불안전 판매
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DLF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40에서 80%에 대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정해서 상한을 80%로 정했어요.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 최저는 개인 같은 경우는 40% 정하고 DLF라든가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횟수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이라든가 금융 취약계층, 이해도가 낮은 계층에게는 플러스를 줬고 5%씩. 그러니까 노인이면 5% 플러스하고 가정주부면 플러스 5%하고 대학생인 같은 경우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플러스 5%를 냈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던 게 금액도 있었지만 투자 횟수였어요. 투자 이게 횟수. 단순히 5%로 마이너스를 한 게 아니라 라임 때는 최저가 가입 횟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5%였는데 DLF는 10%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5%의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를 받으면 40%, 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 횟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가입했냐를 따져서 불안전 판매로 규정을 하고 투자 횟수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두기 대표가 이제 그 불안전 판매 어느 정도 금융회사가 손실을 분담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인 펀드라든지 DLF. 유혜민 교수님 조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DLF가 어떤 거였는지 라인 펀드는 어떤 거였는지 당신은 조금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났는지 조금 더 보충으로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그 파생결합 펀드라고 하는 이제 DLF라는 것은 그 해외 금리하고 연계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해외 금리가 어느 일정 수준 안에서 머물면 확정적인 수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 상품이 이제 판매를 할 때 불안전 판매로 이제 판명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원금 손실 확률이 0%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실제로는 손실을 볼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0%라고 거짓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한 55%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뭐 노령층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가산 퍼센티지를 인정해주고 실제로 그런 이 가입했던 재가입 여부에 따라서 재가입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손실 배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보전을 해준 것이고요. 그런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전 판매 여부에 더해서 실제로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펀드의 부실 관리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걸 판매했던 이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이런 이제 은행들의 이제 CEO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불안전 판매 관련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이제 최고 경영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나 아니면 위법 행위가 굉장히 이제 위중하게 있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까지 결합을 해서 배상도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번에 ELS 사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이전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녹취를 한다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자필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금융회사에서 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다. 아니면 그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 자료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DLF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전의 사태에 비해서 불안전 판매로 이제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여지는 조금 작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에 재가입을 했었는지 여부도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가입을 여러 번 했었다면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처음 가입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배상률이 좀 낮게 책정이 되는데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가입률은 사실 한 90% 정도 되거든요. 최초 가입자는 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 번 가입을 했던 사람이 이미 경험상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가입을 했었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품의 위험 손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품 애초에 그 특성에 대해서 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 원칙을 조금 더 이제 중시하는 배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손실 배상
배상률 같은 게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손실 책임을 질 건가는 이 금감원에서 조금 아주 정교한 이 규칙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DLF도 정확하게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로 판정됐던 것들은 은행 자기 책임 비상 비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명 의무라든가 적합성 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이걸 합쳐서 30%로 이제 배상 비율을 정하고 은행이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 한 25%로 해서 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재가입했던 사람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빠지더라 하더라도 은행의 책임, 그러니까 거꾸로 갔던 투자 확대, 그다음에 KPI를 앞세웠던 공격적 마케팅, 공격적 이런 마케팅. 마케팅에 대한 책임 배상 비율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 번 넣는다고 해서 그 설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분들이나 금융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나가듯이 설명을 합니다. 원금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근데 해피콜이라든가 모니터링 콜을 들어보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답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자고 2019년도에 설명 의무를 강화시켰던 게 단순히 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고 녹취도요.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판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이라든가 AI 직원들이 백날 녹취를 하더라도 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진 PB한테 팔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설명 의무를 녹취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계라든가 콜센터 직원들이 녹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 그래서 DLF 판매 때도 그 모니터링 콜이라든가 해피콜에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받은 사람은 그냥 인정을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오히려 플러스 시키는 가점 효과로 사용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안전 판매가 과연 은행이 얼마나 했느냐, 책임을 어느 정도에 따라서 손실난 분들, 투자자들 얼마나 배상받을지가 참 첨예한 이슈인데 이런 상태라면 이번 ELS 지난번에 파생결합펀드 뭐 여러 가지 이 손실이 나고 나서 또 이렇게 분쟁이 계속된다면 아예 은행에는 이런 투자 위험 있는 상품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 아예 못하게 하는 혹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그 은행에는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런 과연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반발을 할 텐데요. 만약 그런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은행들이 이제 이자 이익이 비중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앉아서 돈 장사한다, 뭐 이자 따먹는 장사한다 비판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 지난해만 봐도 48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82%가 이자 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도 안 되는 부분이 비이자 이익이고 이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런 신탁 수수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은행이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라 다른 이제 증권사 등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신탁해서 이제 판매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것인데 이런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면 은행으로서는 비이자 수익을 올릴 경로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지가 없네요. 예, 은행도 수익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신탁 수수료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은행에 그냥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럼 은행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면 증권사에 가서 또 이런 분들이 가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과연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고 그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진짜 실제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들도 이 모든 그런 투자에는 본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위험이 높은 상품이 사실은 수익이 높게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에 고위험을 쫓는다는 것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번 사태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홍콩 ELS처럼 위험성 있는 게 또 있겠죠. 잘 모르고 지금 계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입했는데 ELS 계통 말고는 다른 건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판매를 다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고 2019년도에 교수님 논리대로 은행들이 이 상품은 그러니까 ELS도 원래는 판매를 중지하려고
금융 당국들이 준비를 했는데 반발이 워낙 심한 거예요. 비이자 수익을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고 돈을 했기 어디서 때문에. 벌으란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설명 의무라든가 이걸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허용을 한 거였는데 저는 우리나라 은행의 특성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아니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원금 보장형 고객들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 종실나는 상품들이 증권회사에 이용되는데 다만 대부분 은행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도 이 ELS 사태가 재발된 이유는 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의 은행 판매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될 것 같고요. 손실이 확정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우려가 됩니다. 홍콩 ELS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그리고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